네, 안녕하세요. 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현숙경입니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지금 아까 전에 앞에서 소개를 굉장히 거창하게 잘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저는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많은 이론을 이제 접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젠더 이론을 제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이제 세뇌되다시피 공부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다 거짓이구나, 이게 허구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젠더 반대를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숨겨져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원론적인 이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같이 저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이제 많이 여러분이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굉장히 지금 독서 조항이 바로 이 두 가지 용어입니다.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근데 이런 용어들은 결국은 성별, 젠더라는 어떤 개념에 기반으로 한 이제 용어인데 이 용어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옆에 나와 있지만 아무리 저희 기본 일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정의를 여기다가 해놓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성별 정체성에 보면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타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불일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정체성이 불일치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성적 지향이 어떻게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 동성애, 양성애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성적 끌림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정의로 여기에 이제 조항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성별 보면은 어떻게 성 중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탄탄한 이제 이론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선은 젠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도대체 이게 생물학적인 성이 어느 순간에 이게 사회적인 성으로 둔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는 조금 저희가 좀 한 100년 정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젠더 개념의 뿌리 그리고 그게 이제 이론화돼서 현재 이데올로기화된 그 상황까지 제가 흐름을 좀 살펴보고 이제 현재 이제 일어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회적으로 구성됐다라는 어떤 그 젠더 개념은 후기 구조주의 1950년대 후기 구조주의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 후기 구조주의는 구조주의 바로 옆에 이제 제가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언어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개념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걸 기반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쯤부터를 저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젠더 개념이 정립이 되면서 이게 이데올로기화 되면서 현재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상황, 이 사태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네,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흐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후기 구조주의와 구조주의는 결국은 언어의 구조를 연구하는 프랑스 철학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정립이 된 것인데요. 네, 일단 이들은 언어학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은 항상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고를 할 때도 언어로 하고 대화를 하거나 세상을 이해하거나 나 자신을 이해할 때도 모든 것이 다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 학자들을 이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구조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 체계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언어의 구조에 이 사람들은 이제 집중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구조주의 언어학을 이제 개념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여기 지금 페르디낭 드 소시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의 창시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정립을 하는데 두 가지 랑그 파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2번 기호란 기표와 기의와의 조합이다라는 이 개념인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랑그라는 것은 언어의 추상적인 구조
및 체계라고 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의 전체적인 구조는 있다고 이들은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빠롤, 개인이 실제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랑그라는 언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페르디낭드 소시르가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1번을 잠깐 보시면 언어의 의미는 언어 체계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그 발화,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규칙에 따라서 의미 전달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어떤 의미를 능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의미는 결국은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의미 전달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결국은 의미 체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성에 대한 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것에 이제 도전을 던집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상이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후기 구조주의가 나오고 현재 지금 젠더까지 나온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입니다. 기호란 기표와 기흐의 조합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그 그림에 보면 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라고 할 때 그 나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 자체 그 소리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소시르는 이것을 기표와 기의로 나눌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기표란 기호의 그 형태, 단어.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그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쓸 때는 니은과 아, 미음과 우의 조합으로 그 형태를 기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기의가 이제 덮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가 보통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푸르름, 열매, 시원함 그런 나뭇잎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호라는 것은 결국 이 기표와 기의의 조합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능한 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장을 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1번 기호는 자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내재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표와 기의와의 관계, 기의와의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는 그 나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무라고 표시를 하지만 영어로는 기표를 tree라고 표시를 합니다. 결국 똑같은 것을 보면서 그 사회마다 그 표시하는 기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관계 자체가 굉장히 임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이제 사단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의미는 관계 속 차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열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관계, 그 닿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 차이에서 우리가 열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좋다라는 개념은 나쁘다라는 개념, 이제 그런 차이 속에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어의 의미는 의미 체계, 구조 속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의미를 만드는 것은 언어 체계, 그 구조다. 그래서 굉장히 구조 중심적인 주장을 해서 이들을 구조주의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한 20년 구조주의는 20세기 초반에 이제 나타났고 이제 그 언어학적인 툴을 가지고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이제 조금 더 색깔을 입힙니다. 거기에다가 니체의 사상과 실존주의 사상, 신은 죽었다라는 이제 니체의 실존주의 사상과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사상을 덧입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게 후기 구조주의인데 일단 니체는 우리가 많이 이제 알겠지만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의 위치에 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니체입니다. 그리고 또 마르크스는 결국 아까 전에도 우리 기론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유물론적인 그 가치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그 막시즘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마르크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토피아의 그 공사나 사회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불균형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만들어낸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문제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시키는 게 바로 가정과 종교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궁극적으로 가정과 종교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해체를 외쳤는데 이 니체와 마르크스의 사상이 그대로 후기 구조주의에 심겨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기 구조주의 중심 사상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이 중심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번 언어의 의미는 언어의 자의적인 관계를 통해 생성된다. 이게 구조주의적 사상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다음 이제 한 단계 나갑니다. 그러면 언어의 관계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하지 않을까? 그렇죠. 불안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는 계속적으로 유보 지연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궁극적인 의미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 언어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언어라는 체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궁극적인 의미에 도달할 수 없다라면은 결국은 궁극적인 진리는 없지 않겠냐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 사상.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언어의 틀을 벗어나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언어와 문화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매개체 역할만 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인간은 결국은 언어라는 틀 속에서 객관적인 세계를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의 그 세상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파편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관적인 진리들만 존재하지 궁극적인 진리 대문자 T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다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언어의 관계성은 이분법적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열다를 통해서 닷다를 이해했잖아요. 선을 통해서 악을 이해하고 남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데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한 발 더 앞서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분법적인 이 관계가 결국은 지배적인 관계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선이 결국은 악을 지배하고 남이 결국은 열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이항 대립적인 관계를 탈피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들을 탈구조주의 혹은 후기 구조주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탈피를 하다 보니까 절대성을 거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은 다양성, 유동성, 상호 관계성을 이들은 부각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항 대립적 관계를 만든 이 사상 체계를 봤더니 이게 굉장히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지식 체계, 기존의 지식 체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사상을 해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기본 사상입니다. 네, 굉장히 대표적인 그 사상가 자크 데리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단을 지금까지 오게 한 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악한 인물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해체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또 하나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는 이제 합성어인데 남근 남성 중심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상징인 거죠. 그리고 이 사회는 또한 로고스 중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로고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리고 그 헬레니즘의 기반으로 한 논리와 이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거기에는 기독교적인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고스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상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단어인데 여기 자크 데리다는 결국은 이 서구 가치 체계를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남근 로고스 중심적인 사상을 다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해체주의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크 데리다를 비롯해서 롤랑 바르트나 줄리아 크리스테바, 미셸 푸코, 자크 라칸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포스트 모던 그 사상가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주장들 보면은 굉장히 다 비슷합니다. 결국은 다양성을 의미하고 궁극적인 진리는 없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자크 라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 자신을 궁극적인 나 자신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자아밖에 존재할 수 없다. 자아는 결국은 사회적인 구조물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클 락강은 이제 심리학에다가 후기구조주의 이론을 접목시켜서 만들어 낸 심리학자, 후기구조주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잠깐 참고를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본인들이 막시스트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굉장히 그들이 공산주의적인 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동성애자였고요. 그리고 미셸 푸코도 결국은 동성애자였고 이제 롤랑 바르트와 연인 관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미셸 푸코는 에이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에이즈로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본인이 에이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동성애 관계를 하면서 혼자만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에이즈를 퍼뜨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불가리아 이제 공산주의자였고 실제 이제 프랑스에 와서 이제 가르치면서 비밀 간첩 요원으로도 이제 활동한 게 나중에 또 드러났고요.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공산주의 영이라는 책도 냅니다. 결국은 이게 굉장히 극단화된 공산주의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는 실제 모택동을 지지하면서 이제 중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이 사상에는 공산주의 영과 음란의 영이 이미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악한 공산주의 영이 접목이 되니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걸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가 젠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6, 70년대 이제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후기 구조주의 그리고 네오 막시즘 혹은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막시즘의 이제 변종 막시즘인 거죠. 문화에 침투하는 그리고 또 페미니즘 동시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 이론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인권 운동과 이제 뭐 반전 운동, 프랑스 68혁명 그리고 이제 히피 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사회에 어떤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흐름이 굉장히 가속도를 붙은 시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제 용어들이실 텐데 기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보편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가치의 질서 그리고 초월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식, history 대문자로 쓰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 대문자 T 그리고 영혼육의 통합되고 일관성된 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결국 그들은 다양성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주관적이고 그리고 자아는 변화무쌍.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잠깐 간단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철학자였고 이론자였지 이들은 과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논리를 절대 어떤 과학적인 그런 사실을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보면은 뭐 사회과학이나 이제 어떤 의학이나 그런 데서 엄청난 증거와 통계와 근거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그들의 주관적인 해석, 철학, 이론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된 지금 사회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이제 슬슬 문화 타고난 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그렇죠 언어 문화적인 요소에 집중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약간 문화적인 요소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된다라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 와중에 한 과학자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을 실제 증명해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성심리학자 존 머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젠더라는 용어를 비로소 이제 만들어내면서 젠더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이제 통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65년부터 이제 79년까지 존스 홉킨스에서 이제 성 정체성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 전환 수술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 전환 수술을 많이 했지만 본인의 이론을
이론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론을 이제 뒷받침할 만한 사람을 이제 마땅하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후천적으로 구성된다,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주장을 하려면 어린아이, 완전 간 태어난 아기부터 이제 실험을 해봐야 이제 그것이 비로소 이제 주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원화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와중에 이제 데이빗 라이머, 이제 원래는 존 이라는 어린 아이를 이제 찾게 됩니다. 8개월 때 이제 포경 수술이 잘못돼서 이제 성기를 이제 절단이 된 어떤 그런 이제 비극을 가진 아이인데, 그 아이를 성전하는 수술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성으로 키웁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계속 남성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살에 비로소 본인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살을 시도하다가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원래 남자였는데 여성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거야. 그래서 본인이 그걸 알고 다시 남성으로 전환을 하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그 성기 복구 수술도 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결국 뭐 아이는 낳을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성의 생활을 했지만 그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 아이로 인해서 뭐 어떻게 행복할 수가 없었겠죠. 부모님의 불안은 계속됐고, 형은 2년 전에 이미 자살을 했고, 그래서 이 가정은 완전 파탄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성 정체성은 후천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그 사람의 주장이 완전히 허구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70년대 이미 판명이 됐지만 그 학계는 이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거에 반기를 든다라는 건 학계에서 퇴출된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한동안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될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90년대 들어서 노출이 되면서 이제 정체성 그 클리닉은 이제 문을 닫게 됐지만, 그동안 한 1000여 건의 성전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이 자행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일이 있다가 이제 90년대에 비로소 이제 주리스 버틀러라는 이제 현재도 지금 살아있는 그 버틀러 지금 비교문화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젠더 이론을 이제 제대로 정립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어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현재 이 젠더가 이제 이데올로기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후기 구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후기 구조주의를 설명을 한 게, 이 사람의 젠더를 이해하려면 저희가 후기 구조주의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페미니스트였고 또한 특징이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주리스 버틀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도 유대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어렸을 때도 레즈비안으로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계속 느끼면서 성적 지향, 자꾸 여자를 좋아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철학과 이론에 파고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버틀러는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가지고 본인의 성을 정당화하는 젠더 이론을 만드는 거라고밖에 저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레즈비아니즘을 정당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이제 90년대 했을 때 그 당시 뭐 학계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슈퍼스타로 지금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때 이 사람이 이 이론이 나왔을 때는 이미 인문학계 같은 경우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후기 구조주의가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론을 근거로 한 젠더 이론이 그대로 먹혔던 거예요. 아무도 이견 없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한 많은 인문학계 이제 대학원생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여러 지금 학교나 이제 미디어나 언론계에 지금 다 종사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거에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 이념을 그대로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략하게 주리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알기로는 섹스가 젠더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젠더는 사회적 관습과 기대에 의해서 후천적 사회적으로 구성된 전체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버틀러가 말하기를 섹스는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젠더라는 이 정체성에 의해서 자연화되어진
언어로 인해서 인지가 되어진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생물학적인 성의 개념을 완전 무시를 하면서 젠더와 섹스의 순서를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그 이론을 기반으로 나오는 게 트랜스젠더리즘인 거죠. 생물학적인 성은 젠더 정체성과는 무관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젠더는 수행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젠더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성애적, 가부장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인은 그 이성애적인 그 규범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악한 규범이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여성으로 태어나면 계속 강제적으로 여성적인 행동을 요구받고 해가지고 여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 규범이 결국은 이성애적인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성, 여성 이 이분법적인 정체성만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이 사람 불만을 느꼈고 그래서 이런 이분법을 해체해야 된다라고까지 하면 어차피 수행적이니까 그렇죠. 정체성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금 뭐 동성애니 뭐 트랜스젠더니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이론에 완전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 행위 이면에 행동하는 그 이면에 그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수행적인 거죠. 행위를 통해서 정체성이 다양하게 결국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젠더 정체성이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현재 71개가 넘는 그런 젠더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리고 또 이 정체성이란 행위, 결국은 성적 지향에 의해서 정체성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주디스 버틀러로 인해서 그 젠더라는 용어가 얼마나 변질되고 왜곡됐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섹스라는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까지 저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굉장히 페미니스트의 데모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게 또 그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의 어떤 근간이 되는 아주 위험한 말이 됐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얘기하기로는 여성은 그냥 생물학적인 성으로 타고났는데 이 사회가 자꾸 여성적인 어떤 행위와 그런 거를 강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순종적인 그런 여성으로 이제 키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다라는 그 용어에 착안해서 젠더 이론가들은 다 그 근원을 여기서 찾습니다. 보부아르. 근데 보부아르도 사회주의자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낙태를 굉장히 옹호하면서 본인도 이제 시술을 2번이나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런 이미 그 사람도 어떤 공산주의의 어떤 그 영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다시 돌아와서 그 섹스라는 그 생물학적인 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별 성향이 나타난다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페미니스트들 그럼 여성 뭐 가족부나 그런 데서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젠더 우리를 의미하는 성은 요거다. 왜 너네 너무 오바하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딱 요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40년대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존 머니가 아까 전에 그 봤죠? 그 성 심리학자 성이 후천적으로 구성된다라고 그냥 딱 정의를 내버립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실이건 아니건 사람들은 그거를 그대로 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그 어떤 영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때 섹스와 젠더라는 개념이 이제 동시에 이제 사용이 되다가 90년대 버틀러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버틀러는 성은 사회적으로만 구성된다라고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젠더라는 그 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그 의미 자체가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그 40년대에 썼던 용어부터 지금 현대 버틀러 용어까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차별금지법에는 지금 버틀러의 어떤 젠더 개념의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용어의 변질. 네, 저희는 다 성이 타고납니다. 이제 생물학적인 성인데 제가 지금 잘못 썼는데 생물학적인 성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의 기반으로 해서 젠더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저희 어떤 뇌 구조, 그 염색체와 호르몬과 이제 그런 타고난 것에 기반으로 해서 저희 여성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남성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 남자들은 근육량이 더 많다던가 여성들은 좀 더 관계 중심적이라던가. 근데 그게 결국은 생물학적인 성에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걸 보고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고정관념이 아니라 결국은 타고난 성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정체성인 거거든요. 그거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생물학적인 성과 젠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성적 지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남자에게 이끌리게 돼 있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 중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치료로 전환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원래 하나였고 이거를 분리해서 아무도 이해를 하지 않았는데 버틀러에 와서는 이거를 완전히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성, 젠더 정체성, 게다가 분리를 해놓은 데다가 순서까지 바꿔놓은 거죠. 성적 지향이 먼저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관하다,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기를 남자 성기를 하고도 주민번호 2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가능한 거죠. 생물학적인 성은 무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성,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을 따로따로 분리시킨 결과 지금 잠깐 이 예를 보시면은 지금 이 남성으로 태어난 그렇죠. 지금 비수술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본인은 법적으로 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닌지하기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는 이를 여성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적 지향은 여자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성에 끌린 거죠. 근데 그 정체성에서 혼란이 왔을 뿐인데 그건 약간의 어떤 치료가 필요했을 건데 이 이론에 근거하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트랜스젠더로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여성을 이제 성범죄로 이제 인해서 여성 교도소에 수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적으로는 여성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여성한테 끌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 수감소에서 4차례나 이제 여성을 또 강간하는 그런 그런 폐해로 이제 종신형을 받게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을 남자로 인지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세 가지를 분리시킨 결과 이렇게 이제 성중립 화장실에서 계속 성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이 사람들이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그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죠. 네. 그리고 이거는 성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을 분리시켰을 때 나타나는 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 남자의 성기를 가진 여성이라고 인지하는 트랜스젠더가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서 모든 이제 저기 상을 휩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연 질서, 사회 질서를 순응하며 사는 여자 이제 학생들이 이걸로 인해서 대학을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3월에 여학생들이 승소로 끝나긴 했는데 만약에 저희 나라에 이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렇게 여자 선수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거는 차별이다 해서 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아까 전에 우리 기론표 교수님께서 보여줬듯이 성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을 분리시킨 결과 이제 이 사단이 나는 거죠. 지금 실제 그 상대방 여자 선수는 이제 두개골이 골절되고 이제 뇌진탕 으로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선수 생활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제대로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성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본인이 일치하기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본인을 non-binary,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라고 본인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몸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성별은 모름, 유로 표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가 크면 본인의 젠더 정체성을 결정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폐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간과한 채 계속 이 이념에 기반한 이데올로기를 계속 주입을 합니다. 네,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팽수, 네, EBS, 심지어는 EBS에서 나오는 이제 팽TV에서 나오는 이제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뽀로로를 능가한 엄청난 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팽수가 도대체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어쩔 때는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가 어쩔 때는 수염을 이제 붙이고 나옵니다. 근데 그 이스레나 PD는 이 정체성, 이 모호한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설정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팽수가 여성이냐 남성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아이들에게 심겨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계속 이런 것에 노출이 되면 성은 유동적이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은근슬쩍 심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이미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 교육이 많이 돼 있는데 심지어는 이게 지금 모의고사 점수임 모의고사에 이제 나온 그 문제입니다. 8번에 사탐 2014년입니다. 벌써 한 6년 전인데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에서 이제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잠시만 너무 멀어가지고 네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포괄적 잠시만요. 네 동성 결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서술하시오.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여기서 의도한 답은 리을입니다. 동성 결혼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고 아이를 낳지 못해 인구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의도한 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의 양심을 가진 그렇죠? 양심을 가진 학생들이 리을을 선택하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이게 수능이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지금 이미 교육에 너무나도 깊이 스며들어 심지어는 이게 지금 모의고사에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정말 너무 이제 멀리 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미 계속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7년도 커피 프린스 1호점인데 이때 이제 그 주인공 유은혜 지금 여장 남자 한 그 유은혜가 도대체 여기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나옵니다. 물론 결국은 여자이긴 한데 여기 이제 동성애 코드가 은근슬쩍 주입이 된 거죠. 2007년도에 이미.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그 가족 드라마죠. 굉장히 유명한 김수현 작가가 인생은 아름다워해서 동성애를 등장을 시킵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남자 둘이 굉장히 그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그 동성애가 그려지면서 굉장히 그 당시 논란이 됐는데 이때 벌써 2010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대에 들어와서는 서남여고 탐정단이라 그래서 레즈비안이죠. 여자아이들이 심지어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젓이 지금 미디어에 그대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나온 드라마인데 그리고 소녀시대 그 서현이라는 그 가수가 동성애자로 레즈비안으로 여기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이거는 최근 굉장히 논란이 된 인터넷 드라마인데 고등학생 남자와 고등학생을 보호하는 그 보디가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사랑입니다. 동성애. 근데 이제 인터넷 드라마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도 보면 굉장히 노골적인데 더더욱 노골적인 그런 장면, 그 성행위 전 단계까지 어떤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그 댓글들 보면 너무 멋있다. 둘이서 사랑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댓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아이들은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 이데올로기화돼서 이제 전반에 펼쳐지고 지금은 비로소 법제화 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이게 법제화 되기까지 한 100여 년이 넘도록 계속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그런 철학과 이념이 계속 이제 기반이 되다가 이제 젠더 이론이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데올로기화 되고 이제는 법제화 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 그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차별금지법은 20세기에 만연한 이 반성경적인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 이데올로기가 비로소 공식적으로 실현되는 어떤 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 철학과 이론은 어떻게 보면 현대판 선악과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런 모든 세상과 철학은, 세상 철학과 이론은 인간의 죄성에 기반으로 한 불완전한 사상이죠. 다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거부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내온 그런 이론들이 어떻게 보면은 뿌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포장만 바뀐 세속적 인본주의지 않겠냐. 그래서 마르크스는 결국은 유물론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과 종교를 해체를 했고, 니체는 신을 죽었다고 외쳤고, 그래 나와서 후기 구조주의는 이 모든 서양 지식 체계를 해체하고 싶어 했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진리는 없다라고 외치다가 젠더 이데올로기에 와서는 지금 성을 해체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그럴듯한 논리와 간교한 언어로 인간을 미혹시키죠. 진짜 선악과처럼. 그러니까 간교한 언어로 왔을 때 굉장히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러워 보입니다. 사회에서는 다양성, 유연성, 상대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의미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외치는 거죠.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데 원래 저희는 보편적인,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들이 말하는 인권은 소수자들만의 권리를 이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평등이라고 외치지만 결국은 성해체를 그들은 외치는 거나 다름없고, 평등과 정의를 외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유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막시즘부터 문화 막시즘, 페미니즘,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젠더 이데올로기는 공통적으로 가정과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고, 종교를 붕괴시키고, 성을 문란, 성해체, 도덕 윤리의 와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 문명의 위기까지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론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이제 정말 끝이 와가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이제 와가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식으로 저희들은 일단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외치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세상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그냥 이런 이념의 쓰나미에 다들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념은 결국 골로새서도 얘기하죠. 결국은 헛된 속임수라고. 거기에 저희들이 놀아나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별을 하는 그런 분별력을 저희는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결국 영적 싸움입니다. 저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모든 이념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압니다. 이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는 무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도 이 길이 너무나도 좁은 걸 저희가 압니다.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저희를 정말 편협하다고 외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가 요새 뼈저리게 느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한번 영문으로 찾아봤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정말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는데, 영문으로 보면은 약간 적은이 아니라 few, 거의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문을 보고 더 이제 감동이 왔는데 정말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에 지금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숫자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를 들어 쓰셔서 이 일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이미 아십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이념의 세상을 보면 이 쓰나미에 물밀듯 오는 것을 보면은 좌절이 되거든요. 내가 이러다가 떠밀려 가겠구나, 죽겠구나, 우리는 끝이겠구나. 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정말 기도로, 그리고 이념으로 저희가 이제 상대방 진영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논리를 배우고 그 철학을 배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